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늘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어디에 있어도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함께 있는 이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상상력 속에서 뛰노는 시간이었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그저 업무가 아니라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어린이 대상의 행사가 자주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목소리에 억양을 담아 책을 읽어주고 작은 무대 위에서 손 인형을 움직이며 아이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덕분에 삶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 캐릭터 제가 제일 좋아해요. 하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씻기듯 사라졌고 아이들이 저에게 안기며 책을 더 읽어달라고 할 때면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금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제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았던 성격은 점점 굳어갔고 웃음이 많았던 얼굴은 어느샌가 무표정이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책을 만들면서도 더 이상 따뜻한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삶의 낙도 사라졌고 예전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저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엔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합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산다. 요즘은 며느리를 귀하게 여긴다.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안 한다니, 아이를 안 낳는다니,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가 식구들 역시 그만큼의 책임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누군가의 딸이자 한 사람인 며느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말이죠.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제가 무너졌고, 다시 어떻게 제 자신을 되찾아야 했는지를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가볍게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그때 인연이 닿는 거고 그 정도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도 그는 너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 생각 있어요. 느낌이 딱 왔습니다. 딱 3개월 뒤에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허세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에 저로서는 그저 이 사람 정말 별나다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첫 인상은 사실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걸 넘어서 어딘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느낌이랄까요? 말투도 태도도 지나치게 적극적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저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셔서 가볍게 식사 자리 가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말끝은 부드럽게 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선 긋는 말이었고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오히려 더 저돌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바쁜 스타일도 아니었는지 거의 매일같이 제 직장 근처를 배회했고 기회만 생기면 직접 저희 출판사로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출판사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미리 알리지도 않았는데 꼭 행사 당일이면 어딘가에서 툭 하고 나타나 자연스럽게 참여했고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그의 행동력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들조차 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또 너네 행사에 그 사람 왔더라? 이번엔 애들 앞에서 너랑 결혼할 사람이래. 웃으며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너무 빠르고 무서운 전개에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방적인 확신, 그 속에 숨겨진 무시와 독단, 그리고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제가 그에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판사의 행사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읽고 간단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늘 그렇듯 저는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동료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날도 남편이, 아니 당시엔 그저 조금 부담스러운 구혼자였던 그 사람이 어느새 행사장 한쪽에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정리정돈을 도와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사에 녹아든 그의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어쩐지 익숙한 듯 대하며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행사의 중반쯤 갑자기 한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예, 예, 숨 못 쉬는 것 같은데? 누구 좀 119 불러요! 빨리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달려갔습니다. 망설임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재빠르게 확인하더니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아이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목소리 낮게 깔고 아이를 안정시키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그 짧고도 긴 몇 분,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구급대에 연락을 했고 그가 아이 옆에 끝까지 붙어 있던 그 순간 아이의 숨이 헉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큰 이상은 없었고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하던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늘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그의 끈질긴 태도, 저돌적인 표현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사에 또 나타나도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웃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3개월은 아니었지만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내가 뭘 했어. 3개월은 좀 빠르긴 했지만 결국은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런 글을 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여전했고 그 속에 있는 독단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감도 작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보단 그가 보여준 진심의 무게를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단단한 심장과 아이에게 내밀었던 따뜻한 손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과정 중 크고 작은 갈등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땐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있었기에 저는 그를 믿었고 이 결혼이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단 문제로 시댁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는 말로 예단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기대치와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만만치 않겠구나. 시어머니라는 분, 겉으로는 점잖고 고상한 체하지만 속은 계산 빠르고 요구하는 건 정확한 분이라는 걸 말이죠.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집안은요, 명절에 며느리 일찍부터 보내는 그런 집 아닙니다. 시댁이 우선이니까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죠. 며느리로 들어오면 그날부터는 우리 집 가풍 따르셔야 해요.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살짝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뭐라 반박하자니 예비사돈이었고 그렇다고 수긍하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겠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릴 자리 아니에요. 하고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고 제 부모님도 그 순간엔 사위될 사람이 그래도 딸 편 들어주는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삐걱거리면서도 결혼은 진행되었고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결혼은 같이 살아본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게 되었죠. 우선 남편과 저는 생활 습관 자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그날그날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가 따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콩나물 무침, 내일은 북엇국에 계란말이 좀 해줘. 거의 주문서처럼 얘기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마다 남편의 입맛을 맞춰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오늘은 뭐야? 라고 묻기만 했고 저는 밥과 반찬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결혼하고 첫 1년 동안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출판사라는 곳은 일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도 출근해야 해. 도시락은 좀 힘들어. 라고 말해도 남편은 꼭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 꿈이었어. 내 도시락을 아내가 싸주는 게 어릴 때부터 진짜 바랐던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그 꿈을 위해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습니다. 김밥도 말았고 볶음밥도 했고 가끔은 도시락 반찬 사진을 보고 더 예쁘게 싸보려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내 커리어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림도 해낸 시간. 하지만 정작 그는 제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몸은 금세 무거워졌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평소처럼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당연히 그만두게 되었고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죠. 남편의 태도. 그는 여전히 집안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입덧 때문에 밥을 못할 때면 오늘은 뭐 없네? 하고 툭 던지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고 집안이 완전히 멈춰있으면 어떡하냐? 는 말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이 결혼 안에 나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제게 돌봄을 요구하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출산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죠. 아니, 변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심하고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기분? 그게 제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었죠. 쌍둥이를 낳고 난 뒤 몸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들을 오롯이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제 커리어에도 큰 공백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 선택조차 시가에서는 문제 삼을 거리였습니다. 왜 친정엄마가 도와주지 않니? 딸이 쌍둥이 낳았으면 당연히 친정에서 나서야지. 시어머니 마치 자기 아들이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제 친정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듯이.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고 제가 엄마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친정엄마를 불러다 호구처럼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물론 딸이 힘든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지라며 늘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늘 조심스레 거절해 왔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이 집에서 친정엄마까지 시집살이 시킬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이래야지. 애는 네 엄마가 좀 봐주고 넌 나가서 돈 벌어. 애 낳았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놀 생각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한 쌍둥이가 울면 다른 하나가 따라 울고 하루 3시간도 채 못 자며 버텨내는 이 삶이 그들 눈에 노는 것처럼 보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 중 가장 듣기 싫었던 표현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봐주긴 하지만 애들은 내 손주야. 내 새끼들이지. 원래 친정 엄마들은 그냥 호구 노릇하는 거고 내 핏줄 들어갔으면 내 새끼 되는 거야.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쌍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손주, 내 새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제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 모든 걸 들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제 너도 돈 좀 벌어야지. 나 혼자 보니까 너무 힘들어. 여자들 애 낳고 나면 다 남편한테 빌붙는 건 알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 그냥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기분이 들어. 그 말 속에는 제가 지금 집에서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존중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엔 저는 아이들만 낳고 남편 돈으로 편하게 쉬는 여자였던 거죠. 가끔 마트에 가서 기저귀 한 박스를 사거나 분유를 조금 넉넉히 쟁여두기라도 하면 남편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또 내 카드야? 너 요즘 좀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이 기저귀 사고 분유 사는 게 심한 소비라는 남편. 그에게 저는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자기 수입을 깎아먹는 소비의 주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었고 더는 혼자서 두 아이를 감당하는 건 제 몸도 정신도 모두 망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이라 엄마도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카드 쓰는 문제로 또다시 비난받고 아이 기저귀 하나조차 눈치 보며 사는 현실이 너무 더럽고 치사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 혼자 아이들을 온종일 볼 순 없다는 거였죠. 쌍둥이 육아는 정말 둘 이상의 손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돌봄 도우미 한 번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수중에 여유 있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한다 한들 첫 월급이 들어오기까지는 준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돌봄 도우미 비용을 먼저 내셨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엄마 뭐든 할 수 있어.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볼 테니 너는 너의 삶을 지켜.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전 한없이 미안했고 그러면서도 염치 없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의 희생을 잠시 눈 감기로 하자. 언젠가 내가 갚으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닌 금세 무언가 눈치를 채셨고 전화를 걸어와서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너 지금 사람 들였다며? 출판사 다닌다고 돈 버는 거 얼마나 되니? 그깟 돈으로 무슨 사람까지 들여? 왜 우리 아들 돈을 함부로 써? 어머니, 그건요. 저희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보시기엔 힘드셔서요. 그래서 제 엄마가 본인 돈으로 도우미를 구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돈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 수 없는 거야? 절대로 내 아들 돈이 너네 엄마한테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돼. 알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감사도 이해도 없고 오직 봐준다는 식의 시혜적 태도. 자신은 아들을 매일 못 본다며 딸을 매일 볼 수 있는 친정 엄마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걸까? 그래서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고생을 하시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에서 며느린 다르다니까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삶의 낙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숨 한 번 고를 틈 없는 하루하루.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는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엄마의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피곤하니까 커피를 자꾸 마시게 되네. 편의점에서 파는 이 커피 은근 맛있더라. 하고 해맑게 웃으시면서요. 그렇게 하루 이틀 엄마는 매일 아침 편의점 커피를 들고 오시고는 이게 제일 맛있다니까? 딸, 이건 네가 한번 마셔봐야 해. 라며 저에게 권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 커피 머신 하나 사드릴까? 캡슐 넣는 거 말이야. 그러자 엄마는 웃으시면서 내가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 너가 골라주면 좋지? 라고 하셨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말 그대로 아무 부담 없이 엄마에게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 심플한 캡슐 커피 머신.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 엄마가 해오신 수고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다, 딸. 종류별로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네. 딸 덕분에 커피에 눈을 떴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미리 좀 마셔볼걸. 이렇게 마시는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몰라. 그 말을 들은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 더 비싼 거 사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 대화는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 간의 대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나랑 밖에 좀 나와볼래?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섰는데 남편은 집 앞에 나가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사줘?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알아서 선물해준 적 없으면서 왜 장모한테만 그래?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도움 주고 계신지 알잖아. 그거 하나도 못 해드려? 장모님 지금 뭐 바라고 저러시는 거였냐? 한 번이 두 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냥 도움 받는 걸로 끝내야지. 왜 너는 자꾸 주려고 하냐고. 당신 정말 너무한다. 20만 원이야. 200도 2000도 아니고 딸이 엄마한테 커피 머신 하나 사드린 게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왜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뭔가 해드리면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당신 엄마 우리 애들 키우는데 단 1도 관여 안 하잖아. 그런데 내가 왜 당신 엄마 눈치까지 봐야 돼? 남편은 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냉랭해졌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저 아이들만 번갈아 안으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냉기는 무려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왜 남편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던 걸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대면대면했습니다. 서로에게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다정하게 말을 트는 일도 없었죠. 말 그대로 마른 가지처럼 마른 감정들만이 하루하루의 일상 위에 툭툭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내가 좀 말이 심했어. 미안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곱씹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엄마에게 커피 머신 하나 사드린 게 그렇게 죄스럽고 숨겨야 할 일이었는지 그 생각만 하면 또다시 울분이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상상도 못한 말로 또 한 번 그 집안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받자마자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너도 이제 우리 아들 좀 응원해줘야지. 네? 어떤 부분을요? 아니 뭐든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큰 맘 먹었잖아. 여자는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알았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말에서 저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죠. 너 그 커피 머신 우리 아들이 눈치챘을 때 알았어야지. 넌 그게 별일 아니라 생각했겠지만 그게 도화선이 된 거야. 우리 아들이 그 일로 깨달았대. 아, 이 여자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여자가 친정에 돈 빼돌리고 있었구나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에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요? 넌 아니라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널 믿을 이유는 없잖아? 그동안 얼마나 쌓였겠어. 네가 친정에 빼돌린 돈이. 우리 아들이 착해서 참아주는 거야. 그거 돌려받지 않는 거라고. 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한테 커피숍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 요즘 가게 보러 다닌다. 신났어 아주. 오빠가 통 크게 투자해준대서. 커피숍이요? 아가씨한테요? 남편이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요? 왜 이렇게 놀라?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러기로 했어. 네가 자꾸 친정에 돈 빼돌리니까 이젠 자기 집 식구 챙기는 거지.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도둑이야? 커피 머신 하나 선물한 게 돈을 빼돌리는 행위라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가관인 말을 덧붙이더군요. 우리 아들이 널 안 버린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랑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 식구는 우리 집 식구야. 너야 뭐 이혼하면 남이고. 우리 아들 입장에선 남의 집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집에 돌리는 게 100번 나은 거지. 뭐라고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아들의 통이 커. 아주 커. 그런 아들이랑 사는 거 너 운 좋은 줄 알아야 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 일 더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줬잖아? 안 그래?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던 저는 더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통이 클 줄은 몰랐네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봅니다. 그렇게 남인 저희 엄마께는 매정하게 하더니 뭐? 뭘 매정하게 굴었다는 거야? 매일 너 보지 않았어, 네 엄마는? 그걸로도 호강한 거지? 그래요? 그게 호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저희 엄마께 매일 제 얼굴 보여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겠네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그게 호강이니까요. 저기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딸도 언젠가 결혼할 거예요. 그 딸이 결혼한 뒤에 어머니가 지금 저처럼 우리 엄마한테 하는 이런 말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지사지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께 한 번도 말대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친정 얘기를 들먹이시고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시네요. 통 큰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통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뭘 하겠다는 거야? 위자료요. 뭐라고? 이혼하면서요, 저도 통 크게 위자료 청구해 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통 큰 사람이니 이번 기회에 정말 한턱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네요. 차이라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카페는 스스로 결정했겠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선택이 될 겁니다. 통 큰 남편 덕에 이번 기회에 저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대되네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껏 제가 감내해온 수많은 차별과 모욕,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던 친정 엄마의 희생과 고통을 단 한순간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는 모든 걸 조목조목 따져 법정 위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초반부터 자신이 가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의적으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저의 예민함과 오해 때문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의 말은 법정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쌍둥이를 돌보며 육아휴직까지 감수해가며 버텨낸 시간,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보여준 무관심과 무책임, 심지어 시가 식구들의 막말과 요구를 방조한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돌봄 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증빙 자료와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기록이 모여 결국 남편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가 인정되었고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했던 그대로 통 크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통 큰 남편은 결국 묵묵히 그 위자료를 저에게 지불하며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인생으로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결혼하며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시 제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어둡고 굳어있던 얼굴빛이 사라졌고 작은 일에도 잘 웃던 밝고 유쾌한 제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던 사람들. 그들은 제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요구했고 희생을 강요했고 책임을 떠넘기며 제가 왜 웃는지조차 잊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늘 제 편이 되어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제 삶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 역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나의 커리어, 나의 일, 나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 없이 책임 없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엄마, 이 셋만 잘 살아가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믿고 제 삶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